옛날 옛적 사색의 숲이라 불리는 곳이 있었습니다. 이 숲은 알 수 없는 신비로 가득 차 있었고 그 중에서도 가장 특별한 것은 진리의 바위, 나는 전설적인 돌멩이였습니다. 이 바위에 손을 대면 단순한 논리 이상이 새로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바위가 주는 깨달음은 너무도 추상적이어서 단순한 논리를 뛰어넘는 진리를 이해할 수 있는 자만이 그 비밀을 풀 수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마을의 철학자 알베르토가 진리의 바위를 찾아 제자들과 함께 숲을 탐험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칸트의 선험적 종합 판단이라는 개념을 통해 이 바위의 힘을 해석하고자 했습니다. 알베르토는 제자들에게 각각 손을 잡고 진리의 바위 주위에 둘러서게 했습니다. 자, 우리는 이 바위를 통해 체험을 초월한 진리에 이를 수 있습니다. 바위에 손을 대어보세요. 첫 번째 제자 마리아는 손을 대고는 이내 외쳤습니다. 스승님, 제 머릿속에 모든 별들은 태양의 형제를 가진다라는 생각이 떠올랐어요. 알베르토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좋아, 마리아, 그게 바로 경험적 관찰 없이도 가능하다고 믿는 깨달음이지. 두 번째 제자 요한도 손을 대고는 말했습니다. 저는 모든 나무의 속삭임은 바람의 노래다라는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알베르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주 훌륭해. 이 또한 우리가 사유를 통해 얻게 된 종합적 판단이지. 마지막 제자 리디아는 긴장한 채 바위에 손을 대었고 한참을 조용히 있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모든 여정은 귀환을 위한 것이라는 이미지를 보았습니다. 알베르토는 흐뭇한 눈길로 제자들을 보았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느낀 것은 각기 다르지만 천원적 종합 판단이 여러분의 머릿속에서 활발히 작용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경험 없이도 진리에 도달할 수 있었고 각자 새로운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이러한 사유를 통해 우리는 현실에서 경험하지 않는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그 후로도 진리의 바위는 전설 속 이야기가 되었고 알베르토와 제자들은 각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철학적 사유를 펼쳐나갔습니다. 그들은 비록 눈에 보이지 않는 진리들을 위해 사색해야 했지만 그 속에서 의미를 찾는 즐거움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칸트의 선험적 종합 판단이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인간의 인식은 경험을 초월하여 세상을 이해할 수 있고 이러한 사유의 과정은 우리에게 새로운 진리를 선사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렇게 여러분도 이 이야기를 통해 사색의 숲으로 떠나는 여행을 시작해보세요. 두 번째 이야기. 어느 작은 마을에 아리스라는 이름의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지혜로운 조언자로 알려져 있었고 특히 젊은이들에게 인생의 목적을 찾도록 돕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어느 날 젊은 청년 레오가 고민을 털어놓기 위해 아리스를 찾아왔습니다. 레오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아리스 할아버지, 저는 요즘 제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매일 똑같은 일상 속에서 방향을 잃은 기분이에요. 제게도 뭔가 특별한 목적이 있을까요? 아리스는 미소를 지으며 뜰로 레오를 안내했습니다. 뜰에는 아름다운 꽃들이 만발해 있었습니다. 그는 레오에게 씨앗 하나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이 작은 씨앗을 보게나? 이 안에는 거대한 나무가 될 가능성이 들어있지. 그러나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환경, 햇빛, 물, 그리고 시간이 필요하다네. 레오는 씨앗을 바라보며 묻습니다. 그렇다면 제 인생의 목적도 이 씨앗처럼 자연스럽게 드러날 수 있을까요? 아리스는 고개를 끄덕이며 설명했습니다. 바로 그렇다네, 레오. 아리스토텔레스는 모든 존재가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했네. 문제는 그 목적을 발견하고 그것에 도달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들을 마련하는 것이지. 마치 이 씨앗이 커다란 나무가 되기 위해 환경이 필요하듯이 자네도 자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여정을 만들어가야 하네. 레오는 아리스의 말을 이해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어떻게 제 삶이 목적을 찾을 수 있을까요? 아리스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자네가 좋아하고 잘하는 것을 찾아보게나? 그리고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이로울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보게. 그 과정에서 자네의 목적이 자연스럽게 드러날 걸세. 그리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매일 조금씩 노력한다면 언젠가는 아름답고 튼튼한 나무처럼 성장할 수 있을 걸세. 그 후로 레오는 작은 일상 속에서 자신이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것을 탐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다양한 경험을 쌓으며 자신의 목표를 세워나갔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는 자신이 음악을 통해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는데 재능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하여 레오는 작은 음악 학교를 열어 아이들에게 음악을 가르치며 마을에 기쁨을 선사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통해 아리스는 목적론의 이론을 실생활에 적용하는 법을 젊은이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아리스의 지혜 덕분에 각자의 삶에서 목적을 찾고 더욱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리스의 이야기는 세대를 넘어 마을 사람들에게 언제나 영감을 주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한때 조용하고 아늑한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곳의 주민들은 서로 잘 알고 지내며 마을은 평화롭고 따뜻한 공동체 의식을 자랑했습니다. 이 마을 한가운데는 작은 도서관이 있었고 그곳에 사서인 웬만한 주민들 사이에서 존경받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녀는 항상 다정하고 친절하게 사람들을 맞이했고 책을 통해 사람들에게 새로운 지식을 발견하는 기쁨을 나눴습니다. 어느 날 엠마는 존 스튜어트 밀의 공리주의에 관한 책을 읽고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이 이론이 마을 사람들에게 미칠 긍정적인 영향을 생각하며 주민들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고민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녀는 마을이 더 많은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프로젝트를 구상하게 됩니다. 엠마의 아이디어는 단순했습니다.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주제로 한 달 동안 마을 주민 각자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 작은 행동 하나를 실천하는 것이었습니다. 엠마는 주민들에게 자신의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그녀는 최대 다수의 행복을 위해 각기 다른 방식으로 기여할 수 있음을 강조하며 주민들이 각자의 재능과 자원을 활용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도록 독려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친절한 한마디일 수도 있고 누군가의 집을 고쳐주는 것일 수도 있으며 혹은 마을 공원을 가꾸는 일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엠마의 제안에 열렬히 호응했습니다. 첫 주에는 조용히만 인사를 주고받던 이후 기자발적으로 길가의 잡초를 뽑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점점 더 많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요리 잘하는 조는 매주 금요일마다 직접 만든 음식을 이웃들에게 나눠주었고 음악가인 사라는 아이들에게 무료로 악기 연주를 가르쳤습니다. 목공소를 운영하는 톰은 마을 놀이터를 수리했고 젊은 화가 리사는 공원 벽에 아름다운 벽화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작은 행동들이 모여 만들어내는 변화는 놀라웠습니다. 마을은 점점 더 환하게 변화해갔고 사람들은 서로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며 친밀감을 쌓아갔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엠마의 계획을 따르던 것이 이제는 모두의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결과 마을은 누군가가 필요할 때마다 늘 함께 힘을 모을 준비가 되어 있는 곳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엠마는 이러한 모습을 보며 자신의 노력과 제안이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책 속의 이론이 현실에서 어떻게 작용할 수 있는지를 몸소 경험했습니다.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공리주의의 가치는 결코 추상적인 과제가 아니었습니다. 이는 사람들의 작은 실천을 통해 현실 세계에서 사람들을 연결하고 공동체를 더욱 진정한 의미에서의 동반자로 만들어갔습니다. 결국 마을은 작은 실천과 행동으로 만들어진 더 크고 깊은 행복을 깨달을 수 있었고 엠마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 공리주의의 진정한 의미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존 스튜어트 밀에게 감사하며 그의 철학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재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란 단지 이론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힘써 이뤄내는 하나의 목표가 되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한때 한 생각 많은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알렉산더였죠. 알렉산더는 일상에서 작은 것들에 대해 끊임없이 궁금해하곤 했습니다. 그의 철학적 탐구는 매일 그를 새로운 질문으로 이끌었죠. 하지만 어느 날 그는 플라톤의 이데아론에 대해 알게 되었고 그것은 그의 세상을 완전히 뒤바뀌게 만들었습니다. 알렉산더는 자신의 생각을 친구들과 나누고 싶어졌습니다. 그는 작정하고 친구들 몇 명을 초대하여 작은 모임을 열었습니다. 저녁 식사가 끝나고 알렉산더는 조용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앉아있는 이 의자를 보세요. 잘 보면 모든 의자가 조금씩 다릅니다. 재질이 다르거나 색상이 다르거나 디자인이 다르죠. 하지만 왜 우리는 이것들을 모두 의자라고 부르는 걸까요? 그건 이 의자들이 한 가지 본질적인 특성을 공유하기 때문입니다. 플라톤에 따르면 그것은 우리가 일컫는 의자다움이라는 불변의 이데아 때문이랍니다. 친구들은 흥미롭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렉산더는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플라톤은 더 나아가 우리가 감각으로 인식하는 이 현실이 사실은 진정한 실체의 그림자일 뿐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보는 것은 불완전하고 변하는 존재들이죠. 예를 들면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우리는 그들의 외모와 목소리를 사랑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들은 변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즉, 그들 사이에는 사람다움이라는 진정한 이데아가 더 확고하게 존재하는 겁니다. 이쯤에서 알렉산더의 친구 중 하나인 사라는 손을 들었습니다. 그럼 모든 것의 진정한 모습은 결국 우리가 못 보는 다른 세계에 있다는 거야? 알렉산더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맞아요. 플라톤은 우리가 동굴에 갇혀 사는 포로와 같다고 했거든요. 우리가 보는 모든 게 동굴벽에 비친 그림자일 뿐이라면 어떡할까요? 진실이 존재하는 외부 세계로 나가야만 진짜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게 그의 주장이에요. 그런데 그때 몇몇 친구들은 아리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중 했던 톰은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진짜 세계의 모습을 본다면 지금 우리의 삶은 헛된 걸까? 알렉산더는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습니다. 아마도 그건 우리에게 달려있는 걸 거예요. 우리가 그림자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통해서도 배울 수 있는 것들이 많고 그것들이 우리의 삶에 의미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중요한 건 우리가 항상 무엇이 진짜인지 탐구하려는 시도를 해야 한다는 거죠. 그날 밤 알렉산더의 이야기로부터 그의 친구들은 단지 철학적 개념을 배운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각자의 삶을 조금 더 깊게 성찰할 수 있는 작은 씨앗을 발견한 듯했습니다. 현실을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을 이해하며 그들은 여전히 의문을 품고 더 나은 대화를 위해 준비되었습니다. 알렉산더의 썰은 이렇게 친구들에게 작은 변화를 가져다 주었고 오랜 시간 동안 그들의 대화를 풍성하게 만들었습니다.